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편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확진자 일단 446명 나왔습니다. 주말이어서 평일에 비해서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을 텐데 그런데도 400명대가 나왔습니다. 네, 수요일부터 보통 토요일까지는 좀 확진자가 늘고요. 어제가 주말이었는데도 좀 확진자가 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말에 좀 검사를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양성률이 주말이 좀 높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그런 표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뭐 사우나, 병원, 학교, 요양원 모든 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분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도 많겠지만 저는 대부분은 무증상 감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성남에서 대학교에서 외국인 확진자들도 보면 검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가 가족이 한 명이 감염이 됐을 때 가족을 모르고 감염시킨 상태에서 확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증상 감염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확산세를 감소시키느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수도권 방역 대책도 크게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봄철에 이동량도 많아지면서 일단 이 3차 대유행을 잡을 뾰족한 방안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자체가 4명 중 1명꼴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방역에 상당한 좀 어려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어떤 일상생활 공간에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증상이 없는 분들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 60%가 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럼 본인도 감염이 됐지만 젊은 층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 연구들을 보면 그 교차 감염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이제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내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이 된 사람, 특히 젊은 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이 교차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증상이 거의 없이 되고 나이가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과거 노출력은 있지만 최근 노출력이 적다 보니까 교차 반응이 없어서 훨씬 적다. 한 5% 정도밖에 또 안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젊은 층들, 학생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 것이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 마스크 쓰고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것만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정부가 방역 대책을 강구를 하실 때 조금 다중이용시설을 조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 국민들 개개인으로는 그런 쪽을 이용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저희가 반복을 해서 강조하지만 마스크 착용하고 손 잘 씻고 일단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성남의 대학교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지금 유학생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한 건 아닌데 같이 모여서 335 생활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이게 기숙사 생활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은 그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 유학생들이니까 혼자 있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럼 보통 서너 명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공간에서 감염이 되는 거죠. 이 학생들도 초기에 이제 외국인 선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에서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식이라면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일부분을 무작위로 검사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무증상 감염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저는 가장 앞으로의 중점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이 무증상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건 백신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고요. 어떤 백신인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을 100%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감처럼 계속 백신도 개발이 될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의 이런 방역, 마스크를 저는 100% 다 벗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과 만나는 곳에서는 필요할 때 마스크를 앞으로도 써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역을 살펴보니까 울산, 진주, 거제 아주 여러 곳에서 목욕탕과 관련된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목욕탕에선 뭐 마스크 쓸 수 없으니까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늘어난 건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 네.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고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풀리면 예. 이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안 가면 몸이 불편하시대요. 예. 저희 환자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몸이 조금 감기 증상이 있어 찌뿌둥하면 사우나 가서 몸을 푸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과거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코로나 증세와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할 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셨고 그분이 매일 가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노출이 된 거죠. 대부분의 이 사우나들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로 환기가 안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탈의를 하고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옷을 입거나 드라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또 그분이 만진 손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같이 이용하면서 이제 접촉 감염이 시행이 됐을 거고 매일매일 공간에서 환자분이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니까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이나 이런 데 누적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환기통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될 때는 공기청정기가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저번에 병원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청정기가 가까이 있던 환자한테는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 공기청정기를 이런 사우나 같은 데는 좀 여러 군데에 좀 비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이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물품을 사용하시고 물품 사용 후에는 업주들께서 소독을 좀 특히 드라이어 같은 거 많이 예. 만지시기 때문에 깨끗이 해주시고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도 최소화하는 조금 현실적인 그러한 지침을 좀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욕탕 확진 사례들이 지역권에서 많이 나온 사례인데 지역에서는 그 거리두기 단계가 좀 낮아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 보건당국에서는 3차 유행 절정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이런 우려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차 때는 우리가 그래도 경각심이 있었고 예. 다중이용시설이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일부만 빼놓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과거보다 훨씬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 말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 의한 감염 전파가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앞으로 뭐 1년 이상 이걸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런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용하는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이용을 좀 자제를 하고 이용을 꼭 하셔야 될 때는 말씀드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100% 막지는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감염 차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수도권이건 비수도권이건 안전한 곳은 없으니까 네. 다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백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화이자 2차 접종이 시작됐는데 일단 2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그럼 언제쯤 항체가 형성돼서 안전해질 수 있는 건가요? 백신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 후 3주째부터는 한 67% 정도 항체가 형성된다고 예. 보고가 돼 있고요. 2차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나면 95%가 임상 연구 결과고 리얼월드 데이터, 이스라엘 데이터는 97%까지 예방을 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의 또 가장 좋은 점은 저는 무증상 감염을 94% 차단했다는 그런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 접종 3주째부터 일부 우리 항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마지막 그 연구를 보면 76% 정도가 한 3개월간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차 접종 일주일이 지나면 최대 82%까지 나오지만 개개인의 면역 차이든지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확진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67만 명 넘는 분들이 일단 접종을 했는데 30명이 확진이 됐다. 이거는 그분들이 일단 면역이 생성되기 전에 감염이 됐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감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백신을 맞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백신을 맞으셔도 말씀드린 2주가 지나야 일부분 항체가 형성이 되고요. 아마 파이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주 정도 이내면 54%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맞아도 100%가 절대 아닙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기본적으로 처음 평균 예방률이 2차 접종 67%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3-4명은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셔도 우리가 꼭 마스크나 예방은 해야 되는데 그럼 왜 백신을 맞아야 되냐? 백신을 맞게 되면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은 사망이나 입원율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크죠. 그럼 젊은 분들은 나는 걸려도 증상이 거의 없고 그런데 그것은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젊은 분들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증으로 가는 걸 일단 막아준다고 하면 예방을 못해도 감염 이후에 증세가 심해지는 걸 젊은 층에게서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젊은 층에게도 본인이 면역이 약하거나 기존에 어떤 바이러스 노출력이나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심하게 앓을 수가 있죠. 네, 그러한 상황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혈전 생성됐다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의약청에서는 일단 보고 결과를 내놨는데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그동안 WHO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일단 이런 결과들로 미뤄봤을 때 우리 국민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믿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백신 접종의 가장 큰 목적은 말씀드린 중증이나 입원율을 낮추는 거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중증 환자 특히 80세 이상은 80% 입원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 결과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 또 운송이 편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렇게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는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 사실 많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얀센도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고 얀센의 연구 자료를 보면 2만 명, 그러니까 백신 맞은 곳 2만 명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부 정맥 혈전이나 폐색전 등이 15명이 나왔었고요. 비백신군에서 2만 명에서 10명 정도로 약간 백신군에 많긴 하지만 혈전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 자체의 빈도는 일반 발생군과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WHO나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견지에서 접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연관성은 없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지금 20대 혈전증 환자가 그 뇌정맥동 혈전증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해당 증상이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연관성은 추가 분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를 하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처럼 55세 여성들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13명이 발생을 했는데 12명이 여성이었고요. 물론 남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해본 결과 확실하진 않지만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일부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하면서 혈소판이 응집이 되면서 혈소판이 응집이 되다 보니까 혈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소판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출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출혈이나 혈전이 발생하는 것이 여성에서 주로 많다. 특히 여성의 이 55세 이하의 많은 거는 이 지금 말씀하신 정맥의 그 혈전이 주로 생기는 그 질환은 여성이 한 75%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복하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80에 70% 회복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분명히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귀한 질환, 100만 명 중에 많을 때 3명에서 5명 정도 희귀한 질환이지만 또 치명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에만 지금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이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연구 결과를 지켜보고 접종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남성에서 20대 남성에서 접종 후 5일 동안에 계속 심한 두통을 호소해서 본인이 검사를 받았고 지금 같은 우리나라 CVST라고 하죠. 뇌정맥동 혈전이 보고가 된 사례고요. 아마 앞으로 찾아보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처음에 발견할 때 7명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틀 후에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고 찾게 되면 더 나올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생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도 정부 당국에서 조심스럽게 접종을 재개하되 관찰을 해야 되고 만일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와 함께 보상 체계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기존 2분기 접종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또 곧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에서 55세 이상에게만 접종한다. 이 부분을 저희도 조금 참고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55세 이상에는 이제 접종할 프랑스인데요. 예. 55세 여성들 특히 경구 피임약을 먹거나 임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호르몬 관계의 약을 복용하거나 그 기간에 있는 여성들에서 좀 발생을 많이 하지만 남성들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여성들에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어떤 경고문 같은 것을 조금 제시를 해주시고 조심스럽게 좀 접종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상의 인과관계가 되고 보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초기에 진단을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전 자체가 혈소판이 응집이 되는데 그게 항체가 생겨서 된다고 지금 일부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체는 혈액 검사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3일 이상의 아주 심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검사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런 분들이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면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검사라는 게 MRI나 CT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두통이 생겨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병을 놓치거나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검사 체계 지원이나 보상 체계가 저는 꼭 마련이 돼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혈전증 문제는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주의해서 보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 뭐 영국, 프랑스 총리들은 이미 맞았고 또 앞으로 맞겠다 하는 총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일단 영국 방문을 앞두고 맞겠다고는 했는데 이런 지도층들의 접종 소식이 국민들에게 좀 안도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걸렸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고 독일 메르켈 그분 같은 경우도 안 맞겠다고 그러셨다가 이번에 이제 되니까 맞겠다고 하는 뭔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지도층이나 그러니까 지금 보건당국의 지도층께서 이렇게 맞는 것을 조금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좀 격려 차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